32페이지 끝까지 다 읽고 강의 개요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번에 읽다만 88페이지 주체 해석학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죠. 528페이지요. 수련 가운데 실제 상황에서 수행되고 인내와 절제 훈련을 구성하는 수련, 그리고 사유 내에서와 사유를 통한 단련을 구축하는 수련,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의 수련과 사유 혹은 상상 혹은 뭐 이론적 고려를 통한 두 가지 수련 방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1. 사유의 수련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프라이 메디타치오 말로로, 즉 미래의 불행에 대한 명상이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수련들 가운데 하나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행으로 미리 고통을 받는 것은 무용하며 현재의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쁨들을 생각에 떠오르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 더 낫다. 그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했죠. 근데 엄격한 스토아주의자들, 세네카, 에픽테토스, 그리고 스토아주의에 대한 태도가 대단히 양의적인 플루타르코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프라임 메디타치오 말로룸, 불행을 미리 명상하기, 관조하기를 실천한다. 이 명상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관상으로 그것은 우물하고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배경이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 이게 후쿠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사예요.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d'abord, ensuite, enfin. 세 가지를 쓸 때 거의 틀림없이 이걸 씁니다. 우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바 그대로 미래를 표상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아주 체계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리옹 도시 전역을 파괴해버린 화재가 최악의 상황을 항시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말한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있다는 식으로 상상하면 지금을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을 상상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게 저는 자기 방어 체계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런 사건들이 다소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미 실제로 현행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유배되고 고통에 내던져졌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사태를 상상하고 그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고 생각해봐라 인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행들을 그 현실태 내에서 표상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고민이나 고통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적인 현실의 불행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갖는 의견이 그것들을 진정한 불행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도 스토아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부정하고 스토아 학파는 긍정하는 거죠.
밖에서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걸 진짜 불행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코는 안티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사유를 전부 다 비정신분석적 계보학 같은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기획을 수행하고 있는 맥락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이트에서는 그러니까 아픔이 길이 되어 같은 책에 보면 원인의 원인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 원인의 원인을 탐구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 결과. 그리고 되게 비슷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사유 방식을 따라 보면 내 인생은 언제 두 가지로 두 개로 갈라질까요? 내 인생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 인생을 두 개로 가르면 어떤 사건일까? 그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수도 있고 결혼한 걸 수도 있고 뭐 그 인간을 만난 이후 혹은 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그 교통사고 등등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인의 원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그냥 일어났는데 여하튼 일어났는데 그 일을 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네 인생이 둘로 갈라졌다고 지금 생각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원인, 즉 그 사건은 결과고 그 사건을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그 방식으로 그때 받아들이게 만든 사고의 태도의 형성이 이미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원인이 아니라 그 사건은 그냥 일어난 거고 그 사건을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두 개로 갈라진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든 너무 불행한 거든 여하튼 어떤 의미든 엄청 강렬한 뭘 텐데 그 강렬한 무엇인가가 되도록 만든 건 그 사건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너의 태도였다고. 근데 그 태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일련의 계기들, 역사적 형성 과정을 통해서 그게 형성된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네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historical formation of the self를 통해서 후쿠오가 자기 자신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후쿠오가 목표로 하는 건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셀프예요. 어떻게 지금과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지. 특히 나 자신. 그래서 자기 동일자가 아니라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운동을 목표로 하는 거죠. 들레즈하고 좀 거의 쌍둥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자, 다시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행들을 그 한 시스템 내에서 표상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고민이나 고통을 미리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불행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가는 의견이 그것을 진정한 불행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은 실제적 불행들의 가능한 미래를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와 불행 모두를 소거해버리는 거죠. 미래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불행 역시 나의 의견 불행은 사실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란 말이죠. 내 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실이란 내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된 가설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진실 생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도 존재하지 않지만 불행은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에릭 에릭슨 같은 사람이 우리가 행복한 유년 시절을 살기에 너무 늦었을 때란 결코 없다. 같은 말의 의미가 되겠죠. 과거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과거는 특정 사실들을 특정 관심, 특정 관점에서 엮어 묶은 특정 해석 체계란 말이죠. 현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올바른 현실 따위는 없으니까. 현실에 대한 올바른 유일한 해석 같은 건 없단 말이죠. 신은 죽었기 때문에. 신은 사실은 너였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는 그 현실 때에서 이미 주어진 것으로 표상되기 때문이고 불행은 더 이상 불행 아닌 것으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되기 때문이다. 목표는 스토아파의 한정에서 말하면 필연적인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필연적인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게 필연적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필연적이라 치고 그 필연적이라 그 미셸 후쿠의 기획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필연적인 게 전혀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지란 말이죠. 그 채팅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저는 교수가 아니라서 연구 교수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도 다 선생님이고 선생님 요즘은 양자 물리학의 발전으로 생각도 물질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 생각도 물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발명되고 있죠.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명제가 과학적인 가설에서 진실로 바뀌고 있는데 과학적인 가설에서 과학적인 진실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진실로 바뀌는 거. 양자의 전달 때문이죠. 인터랙션이 아니라 인터랙션인 거죠. 모든 우주가 생각하는 양자 영향으로 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고견은 아니고요. 글쎄요. 이건 일단 과학 철학 그러니까 제가 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 인식론의 문제를 다룬 대중서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책이고 그다음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앨런 차머스가 쓴 과학사 과학철학 수업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 두 권을 읽으시면 조금 더 조금 쓰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관점 없이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론 의존적 관찰이라고 하죠. Theory laden observation. 그래서 우리가 진실 그 자체라고 믿지만 사실은 특정 관점에서 바라본 혹은 구성한 진실들만 있잖아요. 과학적인 가설에서 진실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실이 맞아요. 근데 그 사태를 그 관점에서만 볼 수 있냐 무한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특정 과학의 관점에서는 이것만 진실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의 물질의 여집합이 정신이고 정신의 여집합이 물질이라고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생각은 물질이고 물질은 물질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비유물론이나 신실제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양자의 바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스피노자주의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들레즈가 결국 그 내재성의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빛도 양자고 관찰 대상도 양자로 이루어져 있고 관찰 주체인 우리도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들 사이의 배치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바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양자들이라는 전체 집합의 그 요소들의 배치의 변형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양자들의 배치가 일정한 안정성을 갖는데, 일시적 안정성을 갖는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면 들레즈처럼 존재론을 말할 수 있고, 그것처럼 일시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면 존재론이 없죠. 그거의 특징은 존재론이 없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들레즈가 그 존재가 그 이미지의 평면이 모든 것이 흐르는데 그 에너지의 역동적인 흐름의 장을 네 개로 나눈 것 뿐인데,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죠. 들레즈가 정말 과학적 수학적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뭐 앨런 소칼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하여튼 복잡하죠. 그 하여튼 중요한 건 니체 이후로 사실은 없고 해석만 있다. 진실은 없고 관점만 있다. 근데 특정 관점에서는 진실이 있고 특정 해석에서는 사실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고 사실 맞아요. 근데 그 관점들을 가로지르는 메타 사실, 메타 진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계의 사실과 무한계의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한 동의 자체도 무한계가 있어요. 과학에 대한 동의 자체도 무한계가 있어요. 근데 현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가설 체계,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죠. 그걸 지금 과학적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 자체이거나 과학 자체이거나 진실 자체일 수는 없죠. 양자역학 그 자체도 그걸 허용하지 않죠. 음. 저는 사실 슈퍼자라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고, 그걸 물리 수식이나 뭐 이런 거로 얘기해야 될 텐데 책만 보고 하는 거라서 부끄럽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수련들의 또 다른 극단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수행되는 수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좀 전에는 사유였잖아요. 1번 사유. 2번 현실에서 수행되는 그 수행. 이 수련들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것은 절제, 금식, 신체적 인내 훈련이었다. 이 훈련들은 정화, 카타르시스의 가치를 갖는다거나 이를 실천하는 자의 다이몬즈,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처럼 눈으로 들리는데,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뭐뭐를 하라고는 말하지 않고 뭐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만 얘기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요. 다이몬적인 힘을 증거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 반면에서. 하지만 자기 수양에서 이 훈련들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외부 세계와 관련된 개인의 독립성을 수립하고 체험하는 것이 관건이래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예는 플루타르코스의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이다. 대화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의 실천을 환기시키고 그 교훈을 피타고라스주의자들에게 찾는다. 사람들은 우선 식욕을 돋구는 스포츠 활동에 주도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시종들한테 주고 자신은 가난한 사람의 단촐하고 간소한 식사를 한다. 약간 이상하기도 보이지만 그러면 아주 쌀구려빵 정말 형편없는 음식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지금 운동을 너무 하고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는데 산의 진미를 타려놓고 그 노예들을 두고 노예들이 먹는 걸 봐. 그런 거의 미칠 지경이 되겠죠? 거의 다학 수준이 되는데 그때 꽁보리밥에다가 정말 맛깔이 없는 맛없게 끓인 된장찌개를 줘도 저는 세상에 그거보다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맛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의미가 생성된다. 그걸 기억해라. 불행이 그 자체가 불행인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불행이라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서 불행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왜 하냐? 네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자유의 영역이라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스토아파는 18번째 서신에서 세네카는 도시 전체가 사투르누스 축제를 준비한다고 말한다. 세네카는 예의상의 이유로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준비는 며칠 동안 실제로 거친 옷을 입고 맨바닥에서 자고 맛없는 빵만을 먹는 데 있다. 이것은 축제를 위해 자신의 식욕을 돋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가난이 불행이 아니고 세네카가 가난을 완벽하게 참아낼 수 있음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동시에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세네카나 에픽테토스의 다른 구절들은 짧은 기간의 자발적 실현의 유용성을 환기한다.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농부처럼 살고 농사일을 전념하는 농촌 연수를 권고한다. 이게 고행처럼도 보이지만 고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하방도 사실은 사람들이 하방이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민에게로 돌아가서 네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라라는 좋은 의도가 있긴 하죠. 기원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런 게 없는 종교나 철학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불교에도 당연히 있고 이게 일종의 브나로드 운동의 고대 버전이거든요. 인민 속으로. 3번 사유상에서 그래서 이게 노동운동이나 농활이나 공활 그래서 위장 취업으로 전개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 신발 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자, 사유상에 실행되는 메디타치오, 명상의 주가, 현실상에서 수련하는 엑세르 키타치오, 나중에 되면 이제 시타치오로 발음되죠. 애축 사이에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데 한정된 일련의 다른 수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에픽테토스가 어록, 엔케리즘, 그래서 그 예들을 제시합니다. 이 예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예들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근처에서 재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상들의 통제가 불리는 바가 관건이다. 표상의 라틴어가 이마고 이미지, 그림, 상상 여러 가지로 일본말로 번역됐는데 이 때문에 더 중요하죠. 에픽테토스는 사유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표상들을 항구적으로 감시하는 태도를 갖기 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일 삼성을 지나서 거의 중용에 나오는 신도 혼자 있을 때 삼가라처럼 보이죠. 에픽테토스는 이 태도를 도시나 집에 아무로 못하게 하는 야간 파수꾼. 사람들이 동전을 제시할 때 그것을 관찰하고 무게를 산정하며 금속과 새겨진 토상을 도사하는 화폐 교환원 혹은 검사관 아르구로노모스 뭐 지금은 경찰이나 기관이나 은행감 뭐 이런 데서 하겠죠. 같은 그 은유로 표현한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짝퉁을 골라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사유에 대하여 용의 주도한 검사관. 근데 이게 사실 다예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필로소피아를 검토로 정했는데 그게 검사거든. 네가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검사, 그러한 용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 사이의 정합성, 합리성에 대한 검토. 검토관이 검사관이죠. 그러니까 철학이에요, 이게. 검사관이래야 된다는 원칙은 흑해 에바그로스와 카시아누스에게서도 거의 동일한 용어로 재발견됩니다. 이 책들 읽어보면 크로스의 교육문 같은 게 우리나라에 몇 권 번역돼 있잖아요. 히로파의 에디아 그다음에 군주의 겨울 키로스의 이런 책들 읽어보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읽는 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담론들이 발견돼요. 이걸 후쿠가 뭐라고 부르냐면 규제적 담론들이라고 불러요. 규제적이라는 게 프리스크립션인데 프리스크립션이 이 경우에 프리스크립티브인데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실천적인 제어를 목적으로 우리로 치면 무슨 명심보감이나 내후는 처음부터 그걸 보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라는 목적으로 쓰거나 모아보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쓰인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수양학의 대상이 되고 후쿠는 그걸 자기의 테크놀로지, 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실천을 했을 때 이런 실천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을 때와 어떻게 다른 주체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효도나 신독이나 중용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뭐 라틴 아메리카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 별로 뭐 거기도 뭐 효도 행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효도, 신도, 중용 뭐 이딴 게 이렇게 세뇌 골수에 이렇게 박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세계가 되죠. 제가 프랑스에서도 프랑스학을 평생을 공부하고 40년 넘게 공부하고 프랑스에 9년 살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학 중앙연구원 그걸 받아가지고 코스타리카 한국문화원 같은 데 가서